자, 오늘은 확률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부터 살펴보면 우리 확률을 정의하기 위한 공간 개념, 밑바탕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표본 공간이란 말을 쓰는데 이와 같은 용어적 정의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셈법의 개념이 좀 필요한데 순열과 조합, 특히 이제 조합이 많이 쓰여집니다. 확률 개념에서는. 그래서 조합에 대한 셈법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부하고자 하고 또 조건부 확률 또는 독립적인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 정의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배반 사건이라는 것과 독립 사건에 대한 관련성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학습 목차 개념도 그에 맞게끔 설정을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표본 공간과 확률이라는 주제로 할 텐데 용어적 정의를 좀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실험이라고 하는 용어를 좀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많은 학문 분야에서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험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통계학적 입장에서 실험에 대한 정의는 다른 것과 유사한데 뭐냐면 어떤 결과를 갖다가 관찰하기 위한 행위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그냥 아무런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련에 잘 정리된 이런 것들. 그래서 목차, 순서 뭐 이런 것들이 잘 이미 고정돼서 우리가 어떤 실험에 대한 결과를 잘 파악할 수 있게끔 미리 세팅된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험이라고 합니다. 자, 실험이라는 걸 하게 되면 결국은 뭐가 나올까요? 여기서부터 보시듯이 결과를 관찰한다는 표현을 썼으니까 관찰 값들, 실험 결과 값들이 나오게 돼요. 그렇죠? 이 실험 결과 값들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확률이라는 개념은 실험을 하게 되면 뭔가가 나타나죠. 그래서 결과가 나타나. 그래서 이 결과가 나타나는 가능성에 대한 형태의 값을 주는 이런 개념을 우리가 확률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동전을 던진다. 우리가 이미 통계적 실험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 정상적인 공정한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 나올 가능성이 얼마냐 물으면 반반이다 이런 표현을 쓸 거야. 앞면이 반, 뒷면이 반. 이렇게. 그것처럼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제부터 그 가능성을 확률이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또 표본 공간이란 말이 이제 상당히 자주 써야 되고 꼭 기억을 해야 될 용어예요. 그래서 샘플이라고 하는 표본에다가 뭐가 붙어 있냐면 스페이스, 공간이 붙었어요. 그래서 표본 공간이라고 이제 보통 명명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실험을 하게 되면 당연히 결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실험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들의 모든 결과들의 집합이에요. 동전을 던지면 앞면과 뒷면.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동전이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분실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인 형태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형태들. 그러니까 공정한 동전을 던지면 앞면 아니면 뒷면. 또 공정한 주사위를 던지면 1부터 6의 눈까지 6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실험을 하면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모아놓은 전체 집합 개념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표본 공간이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일 겁니다. 그러니까 집합의 개념에서 전체 집합 유하고 유사해요. 모집단하고도 이제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집단과 표본화의 관계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표본 공간은 실험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자, 그럼 집합 안에 있는 개개 요소가 있죠. 나타날 수 있는 결과들 개개 이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집합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집합론에서도 원소라고 부르죠. 우리 통계학에서도 그대로 그냥 원소란 타이틀은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원소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원소들끼리 모아놓은 원소들 하나를 가지고 만든 집합, 부분 집합 개념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인데 이거를 부분 집합이라 부르지 않고 사건이나 또는 사상이란 말을 써요. 이벤트. 근데 우리는 보통 사건이란 말을 더 즐겨 쓰게 되죠. 그래서 사건이란 정의 자체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사건 또는 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집합론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전체 집합 개념이 U인데 U가 바로 표본 공간. 그래서 S로 우리는 보통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부분 집합은 여기서도 뭐 X이란 집합 쓰셨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A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A를 우리는 부분집합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집합론에서는 우리 통계학에 와서는 이거를 사건이라고 보통 부르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건 또는 사상 이거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기억을 해야 되고요. 자, 우리 집합론에서 서로 만나지 않은 교집합이 없는 두 개의 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두 집합은 서로 소다. 그때 소자의 개념은 멀어진다는 개념이에요. 둘의 사이가 소원해졌다 이렇게 쓸 때처럼. 그래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개념의 의미를 주는 거죠. 이게 서로 소예요. 즉 A란 부분집합과 B란 부분집합이 있을 때 교집합이 공집합이 될 때를 서로 소라고 불렀는데 우리 확률론에 와서는 서로 소란 표현을 쓰지 않고요. 뭐라고 쓰냐면 서로 배반 사건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약간 영어명을 보면 mutually exclusive even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배반이라기보다는 배타적이란 말이 좀 더 정확할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아예 만나는 게 없는 거예요. 공통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를 우리는 서로 배반 사건, 배타적 사건이라고 번역해서 쓰는 저자들도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배반이란 말을 그냥 즐겨 씁니다. 그래서 서로 배반 사건이다 이런 말을 쓰면 그래서 집합론에서는 서로 소일 때 의미해요.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 를 우리가 배반 사건이라고 영어 정의를 합니다. 자, 우리 예제를 통해서 표본 공간이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공정한 동전을 2회 던지는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회 던지는 자체는 실험의 개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전을 던지면 앞면 아니면 뒷면이 나오는 이런 것만 전형적인 형태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표본 공간은 다음과 같이 앞면을 헤드 약자 써서 H로 뒷면은 테일 약자 써서 T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두 번 다 앞면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는 첫 번째는 앞면, 두 번째는 뒷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는 첫 번째는 뒷면, 그 다음은 앞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마지막 번째는 모두 다 뒷면.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원소를 보면 HH라, HT라, TH라, TT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4가지인데 이것들을 다 모아놓은 형태가 바로 표본 공간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샘플 스페이스에서 우리 S로 이제 보통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표본 공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우리 다음 뭘 볼 거냐면 적어도 1회의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명명을 하게 된다면 적어도 1회니까 두 번 다 나오든지 한 번만 나오도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적어도 1회 앞면이 나오는 사건은 이 중에서 표본 공간의 한 부분이 될 텐데 HH, HT, TH 세 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HH, HT, TH로 둘러싸인 형태 그거로 이루어진 집합 자체가 이제 A 집합인데 사건이에요. 이제 A는 당연히 표본관 S의 부분 집합이 되고 있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B는 한 번도 앞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뭐밖에 있을 수 없어요? TT밖에 없겠죠. 그래서 TT만으로 이루어진 집합이에요. 이거 B예요. 이것도 사건이 되죠. 왜? S의 부분 집합이 되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두 개의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말고도 우리의 관심 사건이 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두 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A란 사건과 B란 사건은 결국은 서로 배반 사건이 돼요. 왜? A하고 B가 공통되는 요소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A하고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확률에 대한 형태에 대한 가능성까지는 지금 아직은 아니지만 실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표본 공간과 그거의 부분 집합인 사건에 대한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자, 또 다른 사건을 우리가 실험을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공정한 동전 한 개를 앞면이 나올 때까지 던지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의 실험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앞면이 나올 때까지 동전 한 개를 연속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본 공간은 뭐가 될까를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한 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면 그걸로 끝입니다. 앞면이 나올 때까지만 던지는 실험을 했으니까. 그런데 처음은 뒷면 나오고 두 번째가 앞면 나오면 TH로 끝나요. 자, 처음부터 두 번째까지 뒷면, 그 다음 앞면 나오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뒤, 앞 나오면 끝이고요. 근데 이것은 우회 집합의 경우처럼 동전을 두 번만 던진다는 실험의 횟수가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무슨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던지는 이런 형태니까 그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던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으로 표현되는 형태가 되고
원소의 개수를 보면 이 표본 공간은 무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유한집합이지만 유한이죠 지금. 그런데 이와 같은 무한집합도 표본 공간이 될 수 있다. 즉 표본 공간은 유한이 될 수도 있고 무한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우리 A란 실험을 3회째 앞면이 사건이죠. 3회째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다라고 하게 되면 3회째 앞면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TTH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A라는 사건은 TTH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표본 공간의 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니까 부분 집합되죠. 그래서 A도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실험이 있을 수 있어요. 앞에 실험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떤 기계에 수명 시간을 측정하는 실험을 해요. 뭐 우리 전구 또는 기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구입을 하고 나서 계속 써야 되는데 그 수명이 어떨지 뭐 영구적인 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은 건데 그래서 수명 측정을 우리가 해보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자, 그렇게 되면 관찰이 가능한 값들은 무엇이 되는가? 실험하는 순간 포인트가 0에 대한 시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수명을 측정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이 아닌 실수 전체가 돼요. 정수만 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렇기 때문에 표본 공간은 지금처럼 원소 나열법적 개념으로 앞에 두 집합은 그렇게 나타냈어요. 표본 공간은. 그런데 지금 이 실험의 경우에는 표본 공간은 원소 나열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건제시법 개념으로 이제 우리 표본 공간을 표현합니다. S는 그래서 실수의 부분 집합 개념으로 해서 X는 0보다 크고 무한대보다 작은 조건을 만족하는 X들로 모아놓은 것 이렇게 쓸 수밖에 없죠. 자, 당연히 표본 공간은 무한 집합이 됩니다. 그렇죠? 자, 실험에서 20시간 이상 기가 작동하는 사건을 우리가 A라고 한다면 이것도 우리가 A라는 사건의 집합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그 범위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X, 수명은 20보다 크거나 같은 X들을 모아놓은 형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타입으로 A라는 사건이 정의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세 가지에 대한 형태의 유형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본 공간에 대한 것들을 정의하고 그 안에 있는 일부의 부분집합 개념을 사건으로 보는 이런 형태를 봤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인지 그걸 숫자적으로 표현할 일들이 많이 생겨요. 뭐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 나올 가능성이 얼마니? 물으면 50% 또는 2분의 1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동전을 두 번 던졌을 때 앞면 다 두 번이 나올 확률은 얼마인가? 이렇게 하면 4개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 뭐 이런 것처럼. 자, 그래서 그것처럼 한 주어진 실험에서 표본 공간 S의 각 사건 어떤 A에 대해서 A가 나타날 가능성, 그걸 이제 확률이라는 이름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지시하는 하나의 숫자의 개념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숫자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probability of A, A의 확률이라는 개념에서 P 가로 열고 A 가로 닫고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 값의 약속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확률 이론의 발전 초기, 그러니까 학문적 발전이 지금 현대처럼 이렇게 많이 돼 있지 않은 초기 상태에는 이 표본 공간 자체가 유한이거나 무한도 아닌 유한이거나 또는 유무한을 따지기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도형에 관련된 형태의 문제들에서 가능성을 묻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한 집합을 따르거나 아니면 도형과 관련된 형태의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확률에 대한 정의를 아주 간단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고전적 확률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능성에 대한 얘기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을 전체의 가능성, 전체의 영역으로 나눈 이런 작업을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확률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요. 그래서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자체는 기호는 이제 P of A 이렇게 쓰고요. 이것은 표본 공간 전체의 어떤 양분에 우리의 관심 사항에 대한 어떤 양이 서로 길이면 길이, 개수면 개수, 비율이면 비율, 그러니까 뭐 면적이면 면적 이런 등등. 자, 그래서 요때 요 가로 절대치 기호처럼 생긴 요 막대기 두 개에 대한 의미는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냐면 A에 대한 절대치 개념에 기한 기호적 정의. 이거는 유한 표본 공간인 경우에 사건 A에 속하는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경우. 만약 전체가 개수에 대한 문제이면 또는 A가 어떤 영역이라고 한다면 A에 대한 요 절대치 기호는 영역의 어떤 길이라든지 넓이라든지 부피 이런 것들처럼 잘 정의된 정의.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갖는 A란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은 전체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한 차지하는 비율적 개념으로 우리가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도형적인 얘기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기하학적 확률이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근데 고전적 개념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사회가 발달하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경우에만 확률을 계산할 게 아니라 좀 더 복잡한 구조 속에서 확률을 정해야 될 일이 생겨요. 그것도 수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은 표본 공간 자체가 유한이거나 어떤 도형과 관련된 기하학적 문제가 결부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정의해서 쓰는데 하도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좀 더 복잡한 체가 됐었을 때는 약간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수학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리적 확률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리적 확률에서 자, 여러분들이 공리란 말을 들어봤을 텐데 공리라고 하는 것은 뭐 직접 번역을 그대로 하자면 공통된 이론 뭐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공리라는 개념의 수학적 정의는 뭐냐면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자연적 사실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을 우리가 공리라고 해요. 자, 확률에서의 공리적 개념의 의미는 뭐냐면 자, 확률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갖는 의미는 어떤 일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가능성은 음수일 수 없어요. 가능성은 있으면 0보다 조금 큰 수의 개념이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 그 가능성에 대한 한계치를 우리가 퍼센트로 할 수도 있고 0과 1 사이의 수로 제한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때는 이제 어떻게 돼요? 퍼센트로 한다면 100이 맥시멈일 것이고요.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이 발생할까 나는 이 말을 100% 믿어. 이런 개념의 의미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개념이 되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숫자적으로 우리가 100이라는 숫자를 쓰기보다는 0과 1 사이로 우리가 변형해서 쓰기도 하죠. 그래서 확률에 대한 개념은 0과 1 사이의 수로 이제 두는 게 일반적인데 이건 누구라도 확률의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우리가 이해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실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의 의미를 취합해서 어떤 조건들을 만족하는 어떠한 특성을 가진 어떤 뭔가의 개체를 우리가 현대사회에서의 확률이라고 이제 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확률에 대한 개념은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정의가 될 거예요. 자, 우리가 표본 공간에 속하는 일부분 집합인 사건. 그래서 이 사건이 나타날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P of A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P of A는 수의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P라고 하는, 우리가 함수관계식에서 이렇게 쓰잖아요. Y equal fx 타입으로. 그때 우리가 이 f를 함수라고 부르잖아요. 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 인자가 A고 규칙이 P 이런 형태로 볼 수 있어서 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확률이라고 부를 텐데 언제 확률이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형태의 다음 공리를 만족하게 되는 P를 갖다 확률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숫자 P를 대응하는 그냥 함수가 아니라 집합 함수란 말을 썼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한번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볼까요? X집합하고 Y집합 이렇게 있으면 X에서 Y 방향으로 함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겁니다. 정의를.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원소 이렇게 3개 정도가 있다. 여기도 뭐 3개 있을 수 있고 4개, 5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앞에 집합의 원소가 뒤에 집합 원소에 하나씩 모두 대응될 때 이럴 때 우리가 이걸 함수라고 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다뤘던 함수의 개념은 집합함수라는 거에 대비해서 굳이 이름을 주자면 점함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포인트 펑션. 포인트 와이즈 펑션. 왜 그러냐면 보통의 경우에 X의 집합 원소 하나를 Y 집합 원소에 대응시키는 개념에 대한 규칙 관계를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함수에 대한 개념이긴 하지만 확률 개념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죠. 자, 그러니까 A라는 사건 자체가 표본간의 부분집합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집합이니까 S의 부분집합 중에는 어떤 원소 하나로만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원소 2개 가지고 집합 형성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이런 형태를 어떤 값으로 주게 되는 형태가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함수, probability P를 줄 텐데 이것은 그냥 펑션이 아닌 집합 함수란 말을 그래서 부여를 하는 겁니다. 집합, 하나의 점을 갖다 보내주는 형태가 아니라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을 뭐로 보내는 거죠. 그 부분 집합 A의 이 숫자적인 개념을 주는 거거든요. 실수값 하나를. 그래서 우리가 집합 함수인데 자, 어떨 때냐? 다음의 공리들을 만족할 때요. 자,
다음에 공리들이니까 우리가 만족할 수밖에 없는 확률이라면 저럴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인지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사실들이어야 될 텐데 한번 보죠. 첫 번째, 임의의 사건 A에 대해서 P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죠? 사건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으면 0보다 작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0 이상이에요. 확률이라는 개념은. 자, 그 다음에 전체 사건에 대해서는 가능성 1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100%, 퍼센트로 따지자면. 그래서 전체가 가능성 있는 건 1. 그래서 PA는 결국은 1과 0 사이에 있는 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0과 1 사이에 대한 수치로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우리가 배반 사건이래요. 그래서 A란 사건하고 B란 사건이 배반 사건이면 서로 공통되는 게 없는 거거든요. 기하학적 요소에서 보면 벤 다이어그램에서 그려보면 전체가 6고 A라는 사건이 이 정도. 이제 S겠죠, 이건. B라는 사건이 이렇게 돼서 있으면 요 두 사건에 관련된 합사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전체에서 이것들이 차지하는 부분의 면적 개념이잖아. 그 면적은 어떻게 돼요? 전체에서 여기가 차지하는 부분의 면적, 여기 차지하는 부분의 면적을 합한 것 같은. 그래서 A가 나타날 가능성, B가 나타날 가능성에서 PA 더하기 PB로 쓰는 것이 하등 이상하지 않아요. 개수도 마찬가지. 기하학적 확률도 마찬가지. 즉 고전적 확률 개념에서. 그래서 두 사건이 배반이면 합사상에 대한 확률은 확률의 합과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왼쪽 걸 이용해서 오른쪽의 확률을, 오른쪽 걸 이용해서 왼쪽의 확률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열이, 즉 사건이 두 개인데 두 개도 있을 수 있고 세 개도 있을 수 있고 계속 있을 수 있는데 이 사건의 나열이 무한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표본 공간 자체는 유한집합도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무한집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한열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냥이 아닌 배반 사건 열이긴 한데요. A 더한 A들부터 점점점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무한 배반 사건 열인 거예요. 배반 사건 열이면 우리는 그 유한계일 때에 대한 것처럼 확장을 해서 합사상에 대한 확률 개념이 확률의 합으로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확률 값은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들도 우리가 연속적인 그 유한계에 대해서 진행됐던 것을 좀 더 확장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 이것도 이제 공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성질을 만족하는 집합함수 P가 있다고 한다면 이 P를 우리는 확률이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자, 그래서 확률에 대한 정의를 이제 보고요. 일단 이제 기호드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PA라고 이제 쓰게 될 텐데 이거는 사건 A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에서 A의 확률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더 probability of the event A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 공식 명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건 A의 확률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공리적 확률의 성질들을 몇 가지 이제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공사상에 대한 확률은 제로다.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닐 수 있는가 하는데 우리가 공리적 확률을 정의했기 때문에 그 기반에서 이 사실도 스스로 수학적으로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번 써보면 자, S라고 하는 표본공간은 S에다가 유니온 P 공사상에 대한 것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S하고 공사상은 교사상이 없어요. 공통된 게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양변이 같으니까 S의 확률과 PS 유니온 P가 같아요. 파이가. 그럼 이것은 서로 간에 합사상의 확률이 확률 합과 같은 거로 됐으니까 PS 더하기 P, P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얘도 1이죠. 공리적 정의에서 얘도 1이에요. 그러니까 1은 1 더하기 P, P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산수, 수학적 입장에서 1 더하기 P가 1 되려면 이 PP, 공사상에 대한 확률 개념이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지만 그냥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유한 배반 사건 열의 경우라면 유한 번째에 관한 합사상에 대한 확률은 확률 합과 같다. 이건 당연한 거죠. 무한히 가도 되는데 이 나머지가 다 공사상이라고 생각하면 공사상에 대한 확률은 이것 때문에 0이니까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유한에 대한 합사상의 확률은 확률의 유한 합과 같다.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여사상이라는 표현을 쓰죠. 여사건. 여사건에 대한 확률은
이래서 그 사건에 대한 확률을 빼는 것 같다. 뭐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하냐면 이걸 한번 이것도 수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A하고 A의 여집합이죠. 여사건. 이것들에 대한 합은 당연히 전체 표본간 S가 되는 거죠. 그리고 A하고 A의 C인 요건 서로 소, 즉 배반 사건열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두 개가 배반 사건열이니까 합사상의 확률은 확률 합과 같은 거니까 즉 PS는 1인 거 알죠, 우리가? 자, 이거는 어떻게 돼요? PA 더하기 PA의 컴플리멘트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PA의 컴플리멘트는 이걸 넘기면 되죠. 그래서 결국 결론이 뭐냐면 PA의 컴플리멘트 여사건에 대한 확률 개념은 1-PA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뻔한 건데 우리가 하나의 사실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런 정도로.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건에 대한 형태의 집합관계에서 A 사건보다는 B 사건의 원소의 개수가 더 많은 경우다. 그러면 당연히 가능성도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 뭐 뻔한 얘기죠. 자, 다섯 번째는 이미의 두 사건 A하고 B에 대해서 A란 사건과 B란 사건의 관련성이 전혀 전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배반 사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임의의 사건열에 대해서 합사상에 대한 확률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두 사건의 합사상의 개념이 확률의 합으로 가야 된다. 그게 아니라 어떤 꼬리가 붙습니다. 즉 A 사건과 B 사건에 대한 확률의 합에다가 공통되는 사건에 대한 가능성, 확률을 뺀 것. 이건 뭐 수리적으로 보인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바로 여러분들이 집합 내에서 원소의 개수를 세낼 때 그 아이디어가 똑같습니다. 같이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결론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합사상에 대한 확률은 두 확률의 합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이와 같은 두 확률의 합에서 어떤 양을 뺐을 때 왼쪽과 같거든요. 자, 어떤 양인데 어떤 양은 항상 양수예요. 그러니까 양수보의 값을 뺐을 때 같은 거니까 이쪽이 더 크다는 뜻이죠. 그래서 확률의 합은 합사상의 확률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공리적 확률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나면 이런 정도의 성질들이 있으니까 확률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해서 쓸 수 있어야죠. 그때 필요로 하는 형태를 이용해서 확률값을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우리 한 사상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표본 공간과 그 사상에 속한 원소의 개수를 셈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원소가 개수가 아주 적다면 그 셈법이 쉽겠지만 원소 개수 좀 많아지면 그 셈을 일일이 하나씩 센다는 것 자체는 즉 여러분들이 뭐 중고교 과정까지 배웠을 수형 도그램 형태가 생각날 텐데 하나씩 모든 사건들을 나열해서 관련되는 형태를 카운팅하는 이런 개념을 하기에는 복잡한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이때 이제 우리가 좀 그 셈법을 쉽게 하는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바로 이제 우리 그 순열의 결과를 갖고 와요. 조합.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모든 가능한 실험의 결과가 많지 않을 때는 일일이 열거해서 셈을 할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좀 곤란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것이 바로 조합 개념인데 조합을 알기 위해서는 순열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순열과 조합은 항상 같이 따라다니죠. 그래서 순열과 조합의 뜻을 알고 계산하는 방식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열의 개념은 말 그대로 순서의 열이에요. 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두 명 있었을 때도 그냥 두 명이 있는 거로 족하는 게 아니라 1, 2번이 있는 건지 2, 1번이 있는 건지 다르죠. 순서를 생각한다면 순위가 있다면 그런 개념. 그래서 순열의 개념은 그건데 영어명은 퍼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n개가 있는데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자,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순서를 생각해서 늘어놓는 순열의 수, 순열의 가지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이 아마 해봤을 거예요. 자, 그래서 주머니 속에 이쪽에 n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r개를 뽑아서 늘어놓는 수예요. 순서 생각해서. 그러면 우리가 방이 일단 r개의 방이 준비가 되어야 돼요. r개. 그래놓고 이 방에 올 수 있는 원소의 개수를 세는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한 개씩 해서 r번을 뽑으면 되는 거니까 처음에 뽑았다. 그러면 1부터 n까지가 있다고 한다면 n가지가 모든 게 다 올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방에는 첫 번째 뽑힌 애가 있으면 걔는 제외하고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n-1가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는 n-2개. 그러니까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이렇습니다.
그래서 쭉 가면 R번째 방해가 돼요. 그럼 이 방해는 어떻게 표현이 될 것인가? 규칙성을 보는 거죠. 1일 때 0을 빼고요. 2일 때 1을 뺐고 3일 때 2를 뺐어요. 하나씩 적게. 그러니까 R일 때는 R-1 빼놓으면 되는 거니까 n-R-1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 n-R 플러스 1 이와 같은 형태. 이런 형태에 대한 곱의 가지수만큼 있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수 자체가 n개에서 r개를 뽑는 조합의 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n개의 서로 다른 개체에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세우는 방법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 보면 이것이 이와 같은 형태로 되는 거를 좀 전에 봤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기호를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 기호라고 하는 것은 그 기호만 보고 우리가 의미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 영어명에서 나온 이걸 먼저 따고요. 그 다음에 기호에서 필요한 거는 n개다, r개다. 이것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npr이라는 형태로 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약속은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순서를 생각해서 늘어놓는 가지수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인데 우리 이렇게 쭉 길게 늘어놓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좋아하지 않는 것은 이 점점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조금 더 간단하게 n과 r에 의해서 표현될 수 있는 어떤 식이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 n-r 플러스 1까지만인데 여기다가 적당량을 곱하고 적당량을 나눠줘도 등호 변화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요거보다도 작은 거 하나, 그 다음 더 작은 거 하나 해서 이 1까지 가는 n-r부터 n-r-1부터 이 1까지에 대한 곱을 곱해 보기도 하고 나눠도 등호는 유지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놓고 나면 분자 타입과 분모 타입이 아주 간단한 문자로 바뀔 수 있어요. 자, 분자도 보면 n부터 시작해서 하나 적게 해서 이 1까지에 대한 곱이에요. 자, 분모도 n-r부터 시작해서 하나 적게 해서 이 1까지의 곱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점은 다르지만 어떤 정도의 규칙성이 보이죠. 그 숫자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작게 해서 이 1까지 곱하는 거로 이때 1까지 곱해지는 연속적인 수의 곱을 팩토리얼 기호를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분자에는 n부터 시작한 거죠. 그래서 n 팩토리얼 기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팩토리얼로 하게 되면 바로 그 숫자부터 곱해서 시작해서 하나 적게 해서 이 1까지 1 이하로 내려가면 안 돼요. 1 밑으로 0이 돼버리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분모도 마찬가지. 자, 그렇게 되면 이 복잡했던 식 자체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분모는 n 팩토리얼, 분자는 n-r 팩토리얼. 자, 그래서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늘어놓는 가지수는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호를 우리가 잘 씁니다. 자, 이 기호의 특성을 좀 더 살펴보면 n개를 모두 일렬로 늘어놓는 방법의 수. 그러면 n개에서 n개를 뽑는 거죠. npn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기호상은 npn인데 이건 뭐야? n개가 있는데 주머니 속에 n개가 이거를 방을 몇 개? n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쌓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n가지가 올 수 있고 n-1가지가 올 수 있고 쭉 해서 이 마지막 남은 거 하나 올 수밖에 없죠. 한 가지야. 그러니까 결국 뭐야? n부터 1까지 곱이니까 n 팩토리얼이야. 그래서 n 팩토리얼이 돼요. 자, 여기서 조금의 의미는 없지만 기호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희한한 값들이 정의가 됩니다. 자, 뭐냐면 첫 번째 살펴볼까요? 자, npn은 n 팩토리얼로 정의를 했는데 npn은 지금 한 대로 n 팩토리얼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호적 정의를 보면 npn에 대한 기호적 정의 이쪽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분자는 무조건 n 팩토리얼이야. 분모는 n에서 r개를 뺀 거죠. 그러니까 n에서 r을 빼니까 즉 n에서 n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n-n이니까 0 팩토리얼이거든요. 자, 이것이 n 팩토리얼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0 팩토리얼이 뭐가 돼야 될까요? 1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0 팩토리얼은 1로 정의할 수밖에 없고요. 자, 또 n개에서 하나도 뽑지 않고 늘어놓는 가지수 기호적 정의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건 얼마가 되느냐? 자, 정의대로 하면 n 팩토리얼이고 n에서 0을 빼는 거니까 n 팩토리얼이거든요. 1이에요. 그러니까 이 np0나 0 팩토리얼은 의미가 있어서 1로 0 팩토리얼 1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든 이 기호에 문제가 없게끔 하다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 순열을 이제 썼는데 조합을 보겠습니다. 조합. 여러분들 조합이라 그러면 조합원 이런 말이 생각이 날 수 있는데 조합원의 개념은 어떤 순위가 있는 집단이 아니에요. 어떤 단체의 조합원이 됐다 그러면 순위가 있는 서열의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평등한 형태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순위의 개념이 좀 없어진 그런 의미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조합의 개념은 이렇게요. n개에서 서로 다른 개체 중에서 임의로 R개를 뽑아 놓는 방법의 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순열하고 다른 게 뭐냐면 순열은 n개에서 서로 다른 n개의 개체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늘어놓는 가지수죠. 근데 조합은 늘어놓는 것까지는 필요 없고요. 뽑는 방법의 수, 뽑는 가지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합의 표현은 이 컨비네이션의 약자를 써가지고 NCR로 쓸 수도 있고요. 우리 퍼뮤테이션 순열 개념하고 비슷하게 또는 이런 기호도 수학적으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 뭐가 더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상황 따라서. 뭐 쓰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타이핑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얘보다는 이게 좀 더 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NCR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아직도 이 기호를 쓰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이것도 계산값을 결정하는 것은 n과 r이죠. 그래서 NCR 또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순열의 수를 다시 살펴보면 NPR이라고 정의됐던 이 양은 n개에서 r개를 추출해서 일렬로 세우는 방법이에요. n개에서 r개를 뽑는 방법이 하나 있어야 되고 뽑은 다음에 얘를 늘어놓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순열은 조합에 비해서 1이 더 있는 거예요. 얘를 뽑아놓은 상태를 늘어놓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순열의 수는 n개 중에서 r개를 뽑고 그것이 바로 조합의 수예요. 그 뽑은 r개를 일렬로 늘어놓는 거예요. r개를 일렬로 늘어놓는 거니까 늘어놓는 가지수는 r 팩토리얼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합의 수, 순열의 수는 조합의 수에 일렬로 늘어놓는 가지수에 대한 곱의 개념이 됐었을 때 순열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에 대한 값은 NCR은 NPR 나누기 R 팩토리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조합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 NCR이죠. NCR은 NPR에서 NPR에 대한 정의가 여기까지거든요, 원래가. 그래서 이 상태에서 R 팩토리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는 우리가 이렇게 쓰기로 했었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순열의 수고 이 R 팩토리얼 나누는 것들에 대한 곱 개념으로 다시 나눠주는 이런 케이스가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는 조합의 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조합은 n개에서 r개를 뽑으면 n-r개가 n개에서 r개를 뽑으면 나머지는 n-r개죠. 그러니까 n-r개를 남겨두는 방법이다. r개를 뽑는 방법이다. 똑같은 가지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n개에서 r개를 뽑는 가지수나 n개에서 n-r개를 뽑는 가지수 또 남겨두는 가지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질이 있다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많은 가지수도 셈법을 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우리 예제를 통해서 확률 계산에 대한 우리 접근을 좀 더 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바구니에 빨간 공이 3개가 들어있고 흰 공이 7개 들어있는 이런 바구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10개가 들어있는데 여기서 공을 꺼내는데 비복원 추출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비복원 추출의 개념은 복구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만약 2개를 뽑는다 그러면 2개를 일렬적으로 뽑아도 되고요. 2개를 하나씩 순서대로 뽑는데 뽑아서 보고 또 옆에 놓는 거야. 집어넣지 않고. 그냥 두 번째 걸 뽑는. 이것을 비복원 추출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반해서 반대되는 개념은 복원 추출이라고 얘기를 해요. 2개를 뽑을 때도 뽑아서 보고 다시 주머니 속, 바구니 속에 놓고 뒤섞어서 두 번째를 뽑는. 이거 우리가 복원 추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통계적 실험을 비복원 추출의 방법으로 공 뽑는 방법을 할 수도 있고 복원 추출 방법을 할 수도 있어요. 그에 따라서 당연히 가능성에 대한 얘기, 확률 계산에 대한 문제가 다를 수밖에 없죠. 자, 지금은 이제 비복원 추출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바구니에서 하나의 공을 뽑을 때 빨간 공이 뽑히면 당첨이라 할 것이고 흰 공이 뽑히면 탈락이라 하겠다 이 얘기야. 전제가.
했을 때 처음에 당첨된 경우에 다음에도 당첨될 확률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처음엔 탈락이 됐는데 다음에 당첨될 확률은 얼마인지. 그러니까 두 번째 뽕을 뽑을 때 당첨될 확률인데 첫 번째에 대한 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 거예요. 그거 한번 계산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당첨된 경우 다음에도 당첨될 확률은, 자, 처음에 당첨됐다는 얘기는 빨간 공을 뽑아야 되는 거죠. 첫 번째에서 10개 중에서 빨간 공이 뽑혔으니까 빨간 공이 2개가 되고 흰 공이 7개가 남은 상태가 돼요. 그러면 현재 바구니 속에서는 7개하고 2개 합인 9개만 있는 거고 빨간 공의 개수가 2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당첨될 확률은 9분의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 더하기 7분의 2인 9분의 2가 돼서 처음에 당첨될 확률인 10분의 3보다 작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처음에 탈락한 경우 다음에 당첨될 확률은 흰 공이 그대로 3개가 있고 검은 공만 6개가 된 거죠. 전체 공은 9개가 됐어요. 그 중에 당첨될 확률은 9분의 3. 그래서 결국은 10분의 3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 두 번째를 순차적인 형태를 갔을 때 비복원 추출의 경우에는 앞에서 있었던 일에 의해서 뒤에다 영향을 받는 이런 형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건의 열에 따라서 뒤의 사건이 앞의 사건 열에 영향을 받는 게 대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이와 같은 추출 방법에서는. 자, 그래서 2개 이상의 사건이 있을 때 한 사건의 결과가 다른 사건의 확률에 영향을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보통 또 다른 예제를 볼게요. 그래서 남녀가 같이 있는 어떤 집단에서 임의로 한 사람을 뽑았을 때 흡연자의 사건을 우리가 A라 할 것이고요. 뽑힌 사람이 남자의 사건을 B라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사건 간의 관련성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회적으로 우리 흡연율을 갖다 얘기할 때 남성의 흡연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죠. 여성보다는 당연히.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뽑힌 사람을 남자다라는 사실을 알 때 그 사람이 흡연자일 확률은, 즉 남자들만에서의 흡연율 개념이죠. 이건. 그것이. 근데 뽑힌 사람이 성별을 모를 때라는 얘기는 그냥 남녀가 섞여 있을 때 그때에 따른 형태에서의 흡연율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예상이 가능하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어떤 사건이 B가, 즉 남성이라고 하는 집합이 먼저 제한이 됐기 때문에 사건 B가 일어났기 때문에 관찰 가능한 실험의 결과들은 전체가 아니에요. 남녀 전체가. 남성의 집단은 제한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표본관 S의 부분 집합 B의 원소들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가능한 실험의 결과들의 집합이 B로 제한이 되는 이런 형태가 생기죠. 그러니까 표본관 전체 집합 자체가 제한이 생겨서 축소되거나 이런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에 대한 비율 따지게 되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사건 B가 일어난 것에 대한 사건 A의 확률이다라는 말을 써서, 그래서 이것을 조건, B라는 조건이 부여됐었을 때 A가 일어날 가능성이라는 의미에서 조건부 확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A의 확률이기 때문에 PA예요. 그런데 조건이 붙으니까 집합론에서 우리 원소나열법 조건제 집합할 때 집합에서 이렇게 조건을 이런 막대기로 표현하죠. 그래서 B가 주어졌을 때의 A의 확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쓰기도 하고 B를 첨자를 붙여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게 더 편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기호도 있고 이런 기호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사건 B가 일어난 것을 안다면 당연히 그 실험의 결과는 B에 포함된 결과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A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는 방식은 B가 일어난 다음에서 A가 일어날 확률 가능성이에요. 자, 그래서 A가 일어날 것을 초래하는 B에 있는 집합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B가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서의 A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요 사건에 관련된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어디서? B 전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에 대한 정의 자체는 이렇게 내립니다. 그래서 PA 기분 B, B가 있는 상태, B가 일어난 하에서 A의 확률의 개념은 전체가 B로 축소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체가 B로 축소된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B의 절대치분의 A하고 B의 곱사상에 대한 절대치. 근데 이것을 우리가 전체 표본관에 대한 개념으로 분모 문제 나눠도 상관이 없는 거고, 그러면 이것이 B의 확률이고, 지금 우리가
고전적 확률 개념 갖고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는 A 곱 B 교사상에 대한 확률 개념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내립니다. B가 일어났을 때 확률분의 곱사상에 대한 것이 일어날 확률에 대한 것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조건부 확률은 표본 공간이 S인 원래 실험으로부터 S의 부분 집합인 한 사건 B 자체를 새로운 표본 공간으로 축소한 실험에서의 확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는 개념을 줍니다. 자, 두 사건 A하고 B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 자, A도 발생하고 B도 발생하는 이 동시에 대한 개념의 의미는 시간적으로 찰나의 순간마저 일치되는 그 동시의 개념을 하는 것이 아니라 A 일어나고 그 다음 B 또는 B 일어나고 A 이런 것들도 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사상에 대한 의미, 동시에 발생한다는 얘기는 같은 동시간대라기보다는 AND의 개념의 의미가 시간의 개념의 의미라 도의 개념으로 A도 B도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A도 B도 발생하는 이것에 대한 의미. 그러니까 A도 B도 발생하는 거니까 A하고 B에 대한 곱사상에 대한 확률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가 일어난 B가 일어난 즉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거는 B가 일어난 후에 사건 A가 일어나든지 또는 A가 일어난 후에 사건 B가 일어나는 이런 경우라니. 자, 그래서 우리가 A하고 B에 대한 곱사상의 확률은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처럼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인데 B가 일어나려면 A가 일어났다는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PA 곱하기 PB 기분 A 이렇게 되고요. 또는 B부터 시작하게 되면 PB 곱하기 PA 기분 B 이런 형태로. 그래서 곱사상의 확률은 이렇게 표현되든지 또는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우리 또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죠. 주머니 속에 흰 공 4개하고 붉은 공 6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개씩 2번 꺼낸다고 그랬어요. 한 개씩 2번을 꺼낸다고 그랬어요. 2개 모두 흰 공일 확률은. 근데 첫 번째는 처음에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 경우. 이 경우가 바로 비복원 추출의 방법이죠. 자, 두 번째는 처음에 꺼낸 공을 다시 넣는 경우예요. 복원 추출의 경우예요. 자, 그래서 2개 다 모두 흰 공일 확률 자체는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좀 보려고 그래요. 2개 모두 흰 공일 확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부터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을 각각 A하고 B라고 명명할 것이고요. 일단 곱셈 정리를 이용하게 되면 A도 B도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 그래서 처음에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 경우는 자, 처음에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가 되냐면 10분의 4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도 흰 공인데 A라는 일이 벌어진 상태의 조건부 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했으니까 흰 공이 나왔으면 이제 공 하나는 줄었고 흰 공이 3개로 줄고요. 붉은 공 6개 그대로죠. 그러니까 9개 중에 다시 흰 공이 나올 거니까 9분의 3이죠. 그래서 9분의 3의 곱인 15분의 2가 됩니다. 자, 반면에 처음에 꺼낸 공을 다시 넣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처음에 꺼낸 공을 다시 넣는 경우는 PA 곱하기 어쨌거나 PB, 기분 B, A가 되는 건데 PA는 10분의 4예요. 자, 그런데 이 PA가 주어졌을 때 B 확률은 처음에 꺼낸 공을 다시 넣고 뒤섞었기 때문에 원상태로 복귀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공의 개수가 10개, 그다음에 4개, 6개 비율로 그대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도 10분의 4가 돼서 25분의 4가 되죠. 그래서 결국 두 개의 확률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한 형태의 방법에 따라서 당연히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도. 자, 우리 조건부 확률에 대한 이그젬플 아주 간단한 걸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학급의 안경 착용에 대한 조사 결과를 했더니 다음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착용, 미착용을 봤더니 안경을 착용한 학생이 50명, 미착용 50. 그다음에 이 집단은 남성이 60, 여성이 40인 이런 집단이었고요. 남성의 집단에서는 50명 중에서 60명 중에서 20명이 착용하고 40명이 미착용을 했었고, 그다음에 여성의 집단 40명에서 30명이 착용을 했고 10명이 미착용. 이런 개념으로 갔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있었을 때 학생이 안경을 끼고 있다는 조건 하에서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 또는 남학생일 확률 이걸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표를 가지고는 아주 간단히 찾을 수 있어요. 조건부 확률 이런 것까지 안 따지고도
안경을 끼고 있다는 전제 조건이니까 착용한 사람 속에서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착용 중에 남성의 확률은 50분의 20, 0.4. 그다음에 여성의 확률 50분의 30, 0.6. 이거죠, 결국은. 근데 우리가 학습한 조건부 확률 개념을 가지고 한 번 더 우리가 계산해 보면 일단 여학생일 확률은 female이고 글라스 썼다는 개념에서 이렇게 줘요. 그래서 G가 일어난 상태에서 F일 확률은 그러면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 F하고 G에 대한 곱사상의 확률. 곱사상에서 요 곱집합 기호를 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PGF 나누기 PG. 자, PG는 전체에서 어떤 확률이죠? 글라스를 낀 확률이니까 전체 100명 중에서 착용이 50이에요. 그래서 100분의 50. 그다음에 G and F니까 착용하면서 F인 경우는 3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야? 100명 중에 30명이니까 100분의 30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5분의 3이 되고요. 마찬가지 남학생의 확률은 이제 G 기분, 그러니까 G가 좋아진 상태에서 M의 확률인 거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PG 이건 그대로 100분의 50 같고요. G고 M인 경우는 착용 상태에서 남성의 확률 20이니까 100분의 20. 그래서 결국 50분의 2인 5분의 2. 우리가 직관적으로 표를 보고 했던 거랑 같습니다. 자, 당연히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안경을 낀 학생은 모두 남학생 아니면 여학생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경을 낀 학생에 대한 전체는 당연히 가능성이 어떻게 돼요? 꼈을 때 남학생과 여학생인 거니까 두 개 합하면 1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5분의 3과 5분의 1을 더해서 2이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 개념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도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건들의 나열이 있을 때 그 사건들의 나열은 조건에 따라서 즉 앞에 사건에서 뒤에 사건이 영향을 받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 세 번째 사건에서 나오는 이 확률에 대한 계산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공을 꺼내는 방식에서 꺼내서 놓고 다음 건을 꺼내는 비보건 추출이 아닌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고 뒤섞어서 꺼내는 이런 사건. 그런 얘기는 앞에 사건이 뒤에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확률 계산을 좀 쉽게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배울 것은 조건부 확률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앞에 사건이 뒤에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적인, 독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독립적인 형태들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절차를 좀 더 많이 다루게 됩니다. 일단 기초로.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해서 확률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조건부 확률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더 많은 내용들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